그럼 첫 번째 강연자이신 신정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또 미술경영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미국 빙엄턴 뉴욕 주립대 미술사학과에서 1960년대 이후 서울의 변화와 미술의 전환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출판된 한국미술 1900년부터 2020년에 공저자이시고 오늘은 물성을 넘어서 하종현의 회화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아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 제목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말씀드릴게요. 1974년 6월 4일자입니다. 한 주간지에 실린 화보에서 하종현은 캔버스를 향해 몸을 구부리고 한 손에는 페인트 나이프를 쥐고 있습니다. 황색 마포에 회색 물감을 발라내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회화 제작 장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캔버스는 이젤에 고정되지 않고 허리 높이의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구두를 신은 왼발로 캔버스가 앞으로 밀려내리지 않게 받치고 왼손으로는 캔버스 상단을 잡고 진행됩니다. 이 자세는 작업 과정을 상상케 합니다. 작가는 기울어진 캔버스를 잡고 무게를 실어 뒤로 밀어내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잡아당겨 캔버스 상단을 앞으로 끌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 두 방향 모두로 작업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엄지로 마대 표면을 위로 올리면서 캔버스를 뒤로 밀어내 마포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캔버스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쥔 나이프가 물감을 밀어내는 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쪽이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캔버스를 발로 받치고 팔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제작 방식은 1972년 촬영된 김환기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흐트러짐 없게 바르게 서서 한 손은 허리에 얹혀놓고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다른 손으로 붓을 쥐고 수직으로 화포를 향한 붓끝이 붉은색 물감으로 점을 그려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움직임 없이 집중하고 있는 그에게 모든 일은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반면 하종현에게 작업은 실제 시간 속에서 온몸을 사용해서 캔버스 뒤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벌어집니다. 화보 속 하종현이 마주한 화면은 며칠 뒤에 공식적인 뒷면이 될 것입니다. 그해 1974년 6월 10일에서 16일까지 명동화랑에서 개최된 개인전에는 1970년대 초 그의 사물 혹은 입체 작품들과 함께 최근 비슷한 방식으로 화면 뒤에서 물감을 밀어 넣어 제작한 신작들이 선보였습니다. 캔버스 아래에서 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되는 15개의 행을 띠로 이룬 15개의 행을 이룬 띠로 작업된 작업은 작품 74-5입니다. 작가는 나무로 짠 틀로 팽팽하게 엮여 메어진 굵은 직조 패턴의 마포에 흰색 물감을 올리고 나이프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관객은 마포의 성긴 틈으로 밀려 나온 물감이 배고 맺히고 흘러내린 그 뒷면을 보게 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요, 이제 바뀌는 거겠죠. 화보가 가리키듯 작가가 나이프로 작업하는 면의 띠들은 관객이 보는 면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고르게 처리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물감을 밀어내어 안료가 마포 뒷면을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마포 안의 공극을 메우고 그 다음 남은 것이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 관객을 맞는 띠의 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좁습니다.
다양한 층과 톤을 지니며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하라 유스케는 후에 이를 화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안료가 들어가 틈을 메우고 앞으로 솟아오는 방식으로 화면 앞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물감이 돌출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는 이에게 안에 박혀 있는 흰색은 은은한 색조로 드러나고 이를 배경으로 틈을 비집고 나온 안료는 높이를 달리하고 그 다음 점성을 확인시키면서 중력에 반응해서 화면에 등록된 이런 이제 절차를 취합니다. 하종현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물리적인 것들이 각각의 자신의 성질을 주장하며 이뤄낸 결과입니다. 안료는 스며들고 번지고 틈을 채워 솟아올라 흘러내리고 마대는 안료를 붙잡고 머금고 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중력이 이 물감을 받아내 흘러내림을 화면에 등록시킵니다. 하정현 또한 자신의 구상대로 그려내는 어떤 전제적인 힘을 갖는 작가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 물감을 밀어넣는 힘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물리학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의 미술이 물성, 물질, 물질성 등의 말로 설명되는 일은 매우 당연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많은 분들에 의해서 물성의 현시, 물감과 마대라는 물질들이 자아내는 표정, 물질성의 표면, 물성의 세계와 같은 식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종현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이 마대와 물감이라는 극히 제한된 두 물질의 만남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와 같은 묘사와 설명은 반복해서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성, 물질, 물질성 같은 그런 어휘들은 1970년대 한국 미술의 전반적인 지향으로 논의되곤 하지만 하종현만큼 그 지향을 발본적이고 치밀하게 추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한국 미술을 설명하곤 하는 물성, 물질, 물질성은 흔히 가공하지 않은 재료나 날것의 사물로 제시된 작품에 종종 붙여지곤 합니다. 이 물질주의적 지향을 정교하게 이론화했던 그리고 소개했던 이우환에 따르면 관건은 재료나 대상의 증물성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에이전시의 축소입니다. 작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세계를 표상으로 대체하여 그 속에 갇혀 인간이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실제의 참 현실 혹은 참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미술도 그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작가의 구상에 따라 재료나 매체를 조작해 왔습니다. 따라서 근대를 넘어서는 지금의 미술은 바로 작가의 구상을 재료나 물질에 부과하길 멈추고 그것들이 스스로 드러내 이 세계를 허용하는 그런 매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우환 선생의 주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을 통한 물질 혹은 재료의 드러남은 하종현에게 있어서 1970년대의 초 70년대로의 전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5월 에이지 1회전에 하종현이 거울을 활용한 작품을 출품했음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거울이라는 재료는 필연적으로 변모하는 주변을 자신의 모습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작품의 최종 이미지는 작가가 의도한 상으로 고정되지 않고 작가의 통제 밖에 놓인 주변을 허용합니다.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 아니고 또 작품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외부를 받아들여 주변과 소통하며 스스로 변신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지향은 하종현만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당시에 그 에이지 1회전이 대한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뉴스에 있는 화면 중에 이제 하종현 선생 작품으로 추정되는 거울 작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울 작업은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신문 앞에서 보면은 이 거울 작업이 거울을 같은 크기로 오려붙여 반사되는 여러 모양의 시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전에 봤던 그 이미지와 이렇게 상응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이와 같은 환경적인 지향은 하종현만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구림의 얼음 작업 또한 엔트로피 법칙에 노출돼서 매번 그 양상을 계속해서 달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승택 선생의 배너 작업도 기압차에 의한 공기의 흐름을 받아냅니다. 이들 작업은 그것이 놓인 장 속에서 주변과 소통하여 외양과 양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작가가 부여한 상을 구현하기보다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휘발되거나 고정되지 않는 그런 공기, 연기, 습기 등과 같이 만질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삼기에 당시에 비물질적이다라고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 비물질적으로 불렸던 물질주의적인 작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국 미술의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에 이완의 역할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1969년 7월 공간 당시 잡지죠. 예지에 발표한 일본 현대미술의 동향을 통해 그의 특유의 사유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미술계에서는 이미 이완은 한 해 전인 1968년 7월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의 한국현대회화전 좌담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완 선생이 당시 어떤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 미술에 대해서 이완은 한국 회화의 옵적인 경향이 보다 논리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민족적인 기질에 너무 지금 기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젊은 작가의 주제 넘은 비판처럼 보였지만 이후 한국 미술의 장에서 논리,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의 유행에 이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와 같은 한국 미술의 전환은 그러나 이유한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종현은 그 효과 이전의 혹은 그것과 평행하는 이 반인간주의적인 어떤 물질주의의 계기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종현 선생이 쓴 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70년 3월 AG 2호에 발표한 그의 글 한국미술 1970년대를 맞으면서에 하종현 선생은 당시 미술을 도시의 미술이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실 이 문구는 본인 스스로 앵포르멜 화풍에서 이 도시계획백서로 대표되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자신이 급격하게 이행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실 박서보 선생은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필연적인 계기를 본인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하종현 선생께서는 그 계기를 찾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종현 선생만의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당대의 미술가들 사이에 어떤 실험적인 분위기의 주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종현 선생은 이 글에서 도시가 갖는 합리적이고도 냉담한 분위기, 그 규모, 근대적 도시 세계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 공장의 굴뚝이나 가스탱크 등 작자 부재의 마뉴먼트에 연관되는 사회적 형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장의 굴뚝이나 가스탱크 등 작자 부재의 마뉴먼트,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들이 1960년대 말 표정이나 표현 없는 기하학이나 사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종현 선생의 문구에서 규모, 합리적, 냉담한, 작자 부재와 같은 문구는 도시적 환경과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체감케 하는지 알려주는 듯 보입니다. 변모한 사회와 환경에서 주관적인 것, 투사적인 것, 혹은 개인이 무엇을 통제하려거나 개인의 의지대로 하려는 일 같은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굉장히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시화는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하종현 선생만의 생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고슬로 올라가면 1965년 이일 선생께서 인간 부재, 개인적 감정의 부재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도시화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1969년 또 최명령 작가 또한 이런 도시 도착적 시대의 회화적 방법론은 주관에서 엄정한 객관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무의도적인 것에서 엄정한 계획으로 열띤 감정에서 하드 엣지로 나아간다 이렇게 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 한국 미술의 장에서 빈번하게 도시화, 산업화,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적 배경이 언급되고 그 감각적, 감정적, 미학적 효과를 논의했음을 지적하는 일은
바로 1970년대 한국 미술이 1970년대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요인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요인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한국의 도시화는 어떤 증물성 혹은 반인간주의 혹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어떤 방법론이 안착할 수 있게 된 어떤 조건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970년대 초 하종현의 물질주의는 이 도시의 미술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그의 작업은 휴지, 시멘트, 신문지, 용수철, 철조망, 로프 등이 상연하는 물리학적 혹은 물질적 드라마였습니다. 하종현 선생의 이 방법은 흙, 강목, 생나무, 천, 돌 등을 제시하면서 서둘러서 원초적인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에이즈를 비롯한 미술계의 다른 동료들과 대비를 이룹니다. 한국 미술의 이와 같은 갑작스런 전환은 원재료나 혹은 가공하는 어떤 사물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은 조작되지 않은 원재료나 자연물에 어떤 인간주의적인 표상이나 관념이 드리워져 있지 않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현상학적으로 환원된 상태로서의 원재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하종현 선생의 것은 도시적 혹은 산업적 배경의 일상적 배경 속에서 나름의 용도를 갖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다분히 연상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종현 선생의 이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캔버스는 이 1970년대 초의 작품들인데요. 이들 작품은 보는 이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극하면서 더 나아가 한국의 어떤 군사적이거나 냉전적 맥락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다장이라고 하는 평론가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고통과 은유로 암시된 비극의 상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논의를 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캔버스와 또 이 캔버스 이와 같은 다른 작업들에서는 물감을 머금은 부드러운 캔버스 천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철조망이 이렇게 서로 부착되면서 일으키는 촉각적, 운동학적 혹은 심리학적 감각을 부차적으로 만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종현 선생의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물질적인 성질이 하종현 선생의 다른 작품의 경우 물질적인 성질은 재료나 대상들이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형성된 긴장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훨씬 더 어떤 연상 작용보다는 그것이 일으키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작용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칠게 잘라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휴지 더미를 두꺼운 마분지 휴지 심으로 이렇게 얹혀 놓은 그런 류의 작품, 이런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박스 안에 여러 줄로 꼬아진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져 하나둘씩 끊어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작품, 그리고 또한 파리 비엔날레의 출품을 위해, 이건 실제로 출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위해서 하종현 선생이 했다고 지금 알려진 이 시멘트 작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응결되어 경화된 시멘트 포대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지닌 미학적이거나 어떤 연상적인 감상 이전에 혹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장력, 탄성, 무게, 중력, 경도 등에 의한 힘의 작용의 감각을 전합니다. 이들 작품의 어떤 고요함은 서로에게 향하는 힘들이 상쇄되어 일시적으로 형성된 평형 상태라고 느껴지고, 외견상 정적이기에 훨씬 더 농축되거나 압축된 힘의 인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물성은 재료를 통해 재현되기보단 그들의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 상연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접근은 가공되지 않거나 날것의 재료가 자동적으로 물성 혹은 물질성을 담지한다는 당시에 널리 퍼진 인식 혹은 믿음이 순진하다라고 말하는 듯 저한테는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하종현의 어떤 역학적인 물질주의는 1970년대 중반
회화의 장으로 옮겨집니다. 하종현 선생 스스로 입체 실험에서의 효과를 어떻게 그대로 평면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 결과 관건은 그린다는 행위를 어떻게 철저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회화적 물질주의의 성사 여부는 작가의 에이전시를 배제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종현 선생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종현의 방법은 다른 여느 것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철저합니다. 그는 아예 캔버스 뒷면으로 물러나 화면에 개입할 여지를 스스로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에 하나가 오는 이 연속된 띠나 점의 패턴을 채택하는 이유도 그가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든 생각들이 그대로 환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종현 선생의 이 화면 뒤에서 물감을 밀어서 화면 앞으로 흘러내리게 만드는 이 방식은 당시에 붓질을 자동화해서 반복적인 긋기를 한다고 말하는, 혹은 가공 없는 마포나 면에 올린 안료의 번짐과 같은 방식으로 당대에 제출된 여러 이와 같은 방안, 당시 이제 이런 방안, 그러니까 하종현 선생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스스로 반복적으로 붓질을 한다고 말하고 또 화면의 번짐을 이용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화면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화면 앞에 있는 작가의 일말의 개입 가능성, 혹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관객의 인지 가능성까지도 하종현 선생은 봉쇄하려는 듯 그런 각오로 저한테는 읽힙니다. 이런 점에서 물성이나 물질 이상으로 사실 하종현 선생 회화에 대한 논평에서 종종 등장하는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74년 명동화랑 전시 서문에서 이일 선생은 하종현 선생에 대해서 오늘의 하종현 선생의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혹자가 말한 연역적 구조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역적 구조 때문에 그 어떤 조형적 의도 이전에 이미 그 의도를 완전히 지배 혹은 동화시키는 자기 형성의 논리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연역적 구조라는 개념은 1977년 윤명로에 의해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바로 성근 마대 사이에 베어져 나온 물질의 흔적을 통해서 선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가의 구상이나 의도를 봉쇄하고 작품이 미리 정해진 논리, 규칙 혹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산됨을 가리키는 이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말, 이일 선생이 처음 이 말을 썼을 때 혹자가 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이 이일 선생의 고안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1963년 4년 마이클 프리드가 프랭크 스텔라의 검정 줄무늬 회화에 대해서 언급했던 말입니다. 이 마이클 프리드의 검정 줄무늬 패턴이 캔버스의 테두리의 직물적인 형태로부터 발생되었다 설명하며, 즉 그 마이클 프리드의 이 줄무늬 띠 회화가 바로 그 캔버스의 그 두께로부터 그 두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기에 그 회화는 어떤 작가의 즉흥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보다는 회화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의 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화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마이클 프리드가 연역적 구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마이클 프리드의 글로부터 한국 작가들이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개념을 썼던 이 로렌스 알로웨이의 시스템적 회화, 시스테믹 페인팅이라고 하는 글에서 오광수 이일선, 그러니까 그 글에서 이제 온 것인데요.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당시 오광수나 이일 선생에 의해서 빈번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알로위의 시스템적 회화에서 한국의 작가와 평론가들은 비관계적 혹은 몰관계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어로 non-relational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유럽의 기하학적 추상이 화면 속 요소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위계적인 관계를 맺어 여전히 일루전을 만들어냈다면, 외견상 비슷해 보여도 모노크롬, 시메트리 그리고 그리드를 활용하는 이 최근의 미국에서의 하드 엣지나 포스트 페인터리 추상은 작품의 어떤 관계를 제거하고 화면을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부분들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최근 경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연역적 구조는 관계적 회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그 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 뒷면에서 연역적인 방식으로 산출함으로써 작가의 에이전스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봉쇄한 이 하종인의 물질주의적인 회화는 그래서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입니다. 한국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철저한 물질주의로 인해서 그의 어떤 회화는 1970년대 한국 미술의 논의에서 편재했던 정신, 자연, 한국, 동양과 같은 그런 기표들과 결부해서 미술을 보려고 하는 욕망. 그러나 달리 보면 또 그 욕망은 일종의 타협이거나 오염일 수 있는 그 욕망을 머뭇거리게 하거나 혹은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몇몇의 평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종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단색화 미술과 일반에 대한 평가들은 그의 작업이 근본적으로 지닌 물질주의적인 본성을 적절히 언급하는 대신에 선불교, 서예 또는 자연을 애매우게 내세우면서 진을 뺀다. 이제 이런 류의 이건 조한기의 평가입니다. 이 확신은 바로 하정연의 연역적 방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윤진섭은 작가가 이후에 이제 이 뒤에서 나온 물감을 다시 앞에서 조금씩 두드리면서 작품을 전개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일련의 시도들은 그의 작품이 획득한 미적 전망을 저해하는 부분처럼 보인다라고까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논평들에는 당시 다른 미술의 평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단호함,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종연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주의가 너무나 발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것을 정신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양 같은 것들로 엮이지 않게 만드는 어떤 힘 같은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하종연의 회화의 물질주의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인과적인 절차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강변하거나 물질을 재현하기보다 물질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이다. 좀 말장난 같기는 하시죠. 예. 이는 분명히 그의 미술이 근본적으로 지닌 것이고 그의 미술이 획득한 미적 전망이다. 이제 기존의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질 혹은 재료가 스스로 펼쳐내는 어떤 사실적, 직물적, 객관적인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어떤 연상이나 해석, 의미나 의도와 같은 인간주의적인 접근을 하종현 선생은 문제 삼습니다. 물론 관객이 하종현 선생의 작품을 두고 은유적으로 또 환영적으로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논자들은 그의 작품을 두고 토담집 벽이 생각난다고 혹은 삼배의 올로 떨어지는 어떤 한약을 떠올리게 한다고 진흙벽을 떠올리게 한다 또 미장이의 일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한국적 혹은 동양적 혹은 원초적인 것에 이렇게 의미망으로 이렇게 향하곤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종현 선생의 치밀하고 발본적인 물질주의는 습관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구상의 연쇄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작품 해석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종현 선생이 어떤 회화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서 환영과 실제를 나누고 자의적인 것과 어떤 말미암은 것을 나누고 회화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편을 들었다. 뭐 직물적인 것의 편을 들었다 혹은 객관적인 것의 편을 들었다 이것보다는 우선 회화를 구성하는 이 두 요소들을 면면이 다 구분을 해내고 작업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의 한국 미술의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과 분별이 별로 작동한 적이 없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1968년 한국 현대 회화전에 대한 이후환의 평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회화로 작업을 한다면 회화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당돌한 어떤 충고
이후에 1970년대 중반 하종현의 회화는 이 회화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구사한 일종의 계몽된 회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읽힙니다. 즉 계몽되었다라고 말하면 신화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탈신화화된 그런 회화입니다. 면밀하게 계산된 물질주의를 선보이며 회화를 둘러싼 막연한 신화를 벗겨냅니다. 이와 같은 탈신화화된 미술의 등장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1970년대였다는 점은 저는 우연이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의 삶에서 구분되지 않은 어떤 순진함은 덕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썼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와 같은 화정연 선생의 물질주의적인 어떤 면모를 우선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 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면모로만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화 작업을 보면서 그것이 물감이고 평면인지 뻔히 알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환영의 마음을 맡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좋은 작품이다, 안 좋은 작품이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하종현 선생이 이런 근본적인 물질주의가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이 회화를 환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구사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뒤에 결론 부분을 맺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제 제목은 물성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은, 흔히 한국에서 물성이라고 70년대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약간 어떤 음험한 기운 같은,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이상한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라 물성이라고 말하면 뭔가 물질을 곧바로 승화시키거나 고양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정신성이랑 별 저항 없이 막 만나고 막 그러는 이제 글들이 있고, 저는 그것이 좀 혼돈스러운데 하종현 선생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정말 물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직물적으로 물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천착했던 분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흔히 물성이라고 부를 때의 그 정신적인 것으로의 오염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성을 넘어서 있는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하종현 선생을 이해하고 있고요. 대신 하종현의 미술론, 회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는 그 머티리얼리티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후의 궤적은 바로 그것을 나눈 다음에 둘을 가지고 노는 하종현 선생의 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